구독, 좋아요는 사랑과 감동입니다. 제목, 기적을 선물한 낯선 사람. 미국 뉴욕 겨울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어느 날, 싱글맘 모니카는 병원 대기실에서 차가운 손을 맞잡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몸은 한계에 다다랐다. 신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얼마 남지 않은 생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기적처럼 찾아올 기증자는 없었다. 엄마, 오늘은 기분이 좀 어때? 10살인 딸 엠마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다. 모니카는 힘겹게 미소를 지었다. 엄마는 괜찮아. 우리 엠마가 옆에 있어 주니까. 그러나 현실은 잔혹했다. 모니카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다. 가족이나 친척 중에서도 적합한 기증자를 찾을 수 없었고, 대기자 명단은 너무 길었다. 절망적인 심정으로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SNS에 올렸다. 나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신장 이식이 필요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글을 올린 후 그녀는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정말 누군가가 도와줄까? 그저 작은 희망을 품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기적은 뜻밖의 곳에서 찾아왔다. 몇 주 후 한 남성이 모니카의 게시글을 보고 병원으로 연락을 했다. 그의 이름은 브라이언.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모니카와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낯선 사람이었다. 제가 신장을 기증하고 싶습니다. 의사는 놀랐고 모니카는 믿을 수 없었다. 어떻게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살리겠다고 나서는 걸까? 모니카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물었다. 저를 전혀 모르는데 왜 제게 이런 큰 결정을 하시는 거죠? 브라이언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제가 어릴 때 어머니를 잃었어요. 신장 이식만 받았다면 더 오래 살아 계셨을지도 모르죠. 당신의 아이들이 엄마와 오래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말에 모니카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에게는 단순한 장기 기증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전혀 모르는 이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이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브라이언의 신장은 모니카의 몸에서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다. 회복하는 동안 두 사람은 서로를 더욱 깊이 알아갔다. 이제 난 내 가족이야. 브라이언은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모니카와 그녀의 아이들은 브라이언을 친형제처럼 따랐다. 명절이면 함께 모여 시간을 보내고 아이들은 그를 삼촌이라 부르며 따랐다. 당신 덕분에 난 두 번째 삶을 살고 있어요. 모니카의 말에 브라이언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당신이 오래도록 살아가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생명을 나눈 두 사람은 이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가족이 되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세상 어딘가 또 다른 기적을 기다리는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다. 제목, 매일 배달되는 이름 없는 도시락. 서울의 한적한 골목, 해가 뜨기도 전에 작은 가게에 불이 켜졌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주방에서는 정성 어린 손길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여보, 오늘 반찬은 어제보다 좀 더 푸짐하게 싸야겠어. 할머니는 꼼꼼하게 도시락을 싸면서 남편에게 말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국을 작은 보온병에 담았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이었지만 그들은 단 한 번도 일을 힘들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이 부부가 도시락을 나누기 시작한 건 몇 년 전이었다. 어느 날 시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한 노인이 버려진 채소들을 주워 먹는 모습을 보았다. 마음이 아팠다. 저분뿐만이 아닐 거야. 끼니를 걱정하는 어르신들이 많을 거야. 그날 밤 부부는 깊은 대화를 나눴고 결심했다. 매일 도시락을 싸서 필요한 분들에게 나누자고. 하지만 자신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튿날부터 도시락 배달이 시작됐다. 새벽이면 부부는 조용히 골목을 돌며 문 앞에 도시락을 놓고 갔다. 혹여 누군가 알아차릴까 조심스러웠다. 그저 배고픈 이들이 편하게 식사할 수 있길 바랄 뿐이었다. 이름 없이 조용히 베푼 선행은 몇 년 동안 계속되었다. 부부는 단 한 번도 이를 자랑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어르신이 문 앞에서 작은 쪽지를 발견했다. 매일 이렇게 따뜻한 밥을 챙겨주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덕분에 살아갈 힘이 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문 앞에는 감사의 편지가 하나둘씩 놓이기 시작했다. 이런 걸 받을 생각은 안 했는데 할아버지는 쪽지를 바라보며 머쓱하게 웃었다. 하지만 부부는 여전히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 누군가에게 감사받기 위해 시작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신문에 이름 없는 천사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실렸다. 누군가가 오랫동안 도시락을 받아온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제보한 것이었다. 기사가 나간 뒤 부부의 가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어떤 이들은 후원금을 건넸고 어떤 이들은 직접 도시락을 싸겠다고 도왔다. 우리는 그저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부부는 쑥스러운 듯 웃었다. 하지만 그들의 작은 실천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결국 더 많은 나눔으로 이어졌다. 세월이 흘러도 부부의 도시락은 변함없이 배달되었다. 이제는 그들을 돕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마을 전체가 함께하는 나눔이 되었다. 어느 겨울날 부부는 함께 길을 걷다가 창가에서 따뜻한 도시락을 먹고 있는 한 어르신을 보았다. 여보, 참 좋지?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따뜻한 밥 한 끼가 누군가에게는 살아갈 힘이 될 테니까. 그리고 부부는 다시 내일의 도시락을 준비하러 가게로 향했다. 제목 쓰나미 속 엄마의 마지막 메시지. 2011년 3월 11일 일본 미야기현의 작은 항구 마을. 하늘은 평소와 다름없는 잿빛이었고 바다는 잔잔했다. 요코하마에서 남편과 이혼 후 두 아이를 데리고 고향으로 내려온 사토 미유키는 아침부터 분주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리기 대회 있어. 그래? 우리 카즈키가 또 멋진 그림을 그리겠네. 미유키는 8살 아들 카즈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옆에서는 5살짜리 딸 사야가 곰 인형을 꼭 끌어안고 있었다. 미유키는 아이들을 챙겨 등교시키고 마을에 있는 작은 슈퍼마켓에서 장을 봤다. 바닷가 마을답게 사람들은 평화롭게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멀리서 땅이 울리는 듯한 굉음이 들려왔다. 바닥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가게 선반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흔들렸다. 지진이다. 누군가 외쳤다. 미유키는 재빨리 바구니를 내려놓고 가게를 빠져나왔다. 사람들은 건물 밖으로 뛰쳐나왔고 하늘에선 긴급 방송이 흘러나왔다. 큰 지진 발생. 해안가 주민들은 즉시 높은 곳으로 대피하세요. 미유키의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아이들. 그녀는 본능적으로 학교가 있는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다. 마을 곳곳에서 비명이 들렸고 땅이 여전히 출렁이고 있었다. 갑자기 멀리서 거대한 파도가 몰려오는 것이 보였다. 그것은 바다가 아니라 검고 거대한 벽처럼 보였다. 쓰나미였다. 안 돼. 미유키는 눈앞이 흐려졌다. 아이들이 있는 학교는 쓰나미의 방향과 가까웠다. 시간이 없었다. 엄마가 갈게. 제발 조금만 기다려. 그녀는 발이 닿는 대로 뛰었다. 그러나 이미 도로는 갈라지고 전봇대가 쓰러지며 장애물이 생겼다. 한순간 귓가에 엄청난 폭발음이 들렸다. 물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안 돼. 이렇게 갈 순 없어. 미유키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잔뜩 균열이 가 있었고 신호는 위태로웠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문자를 적기 시작했다. 카즈키, 사야, 엄마가 곧 갈 거야.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너희를 사랑해. 절대 잊지 마. 전송 버튼을 누르자마자 거대한 물살이 그녀를 덮쳤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마을은 이미 폐허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틀 뒤 구조대원들은 기적적으로 학교에서 살아남은 아이들을 발견했다. 선생님과 몇몇 학생들이 높은 지대로 대피해 있었던 것이다. 카즈키는 얼어붙은 손으로 휴대폰을 꼭 쥐고 있었다. 구조대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꼬마야.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카즈키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액정이 깨진 휴대폰 속 마지막으로 받은 문자를 계속해서 바라볼 뿐이었다. 엄마가 너희를 사랑해. 절대 잊지 마. 그 순간 어린 소년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다. 2012년 3월 11일 미야기현의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다. 작년 이맘때 거대한 쓰나미가 마을을 덮쳤다. 마을은 거의 폐허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카즈키는 더 이상 어리지 않았다. 그는 동생 사야의 손을 꼭 잡고 폐허가 된 마을을 걸었다. 곳곳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여전히 무너진 건물들은 참혹한 흔적으로 남아 있었다. 두 아이는 작은 언덕 위에 있는 임시 위령비 앞에 도착했다. 엄마, 우리 왔어. 카즈키는 조심스럽게
엄마의 이름이 적힌 위패 앞에 작은 꽃다발을 놓았다. 아직 글씨를 다 익히지 못한 사야는 작은 손으로 엄마라는 글자를 더듬으며 울먹였다. 오빠, 엄마 다시 돌아오지 않아? 엄마는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계실 거야. 카즈키는 눈물을 삼키며 말했다. 그는 다시 한번 엄마가 보낸 마지막 메시지를 떠올렸다. 그 메시지는 여전히 그의 마음 깊숙이 새겨져 있었다. 카즈키와 사야는 아버지가 있는 도쿄로 가야 했다. 아버지는 이혼 후 아이들과 거의 연락이 없었지만 쓰나미 이후 남은 가족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하지만 카즈키는 아직 미야기를 떠나고 싶지 않았다. 사야야, 오빠는 조금 더 여기 남을 거야. 왜? 엄마가 있던 곳이니까. 그리고 엄마가 남긴 걸 찾아야 해. 그는 엄마가 사라진 그날 이후 엄마의 휴대폰을 찾지 못했다는 게 마음에 걸렸다. 분명 엄마가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보낸 곳 어딘가에 남아 있을 거라고 믿었다. 그리고 며칠 뒤 한 구조대원이 연락을 해왔다. 카즈키, 내 어머니의 유품을 찾았어. 그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구조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한 개의 낡고 부서진 휴대폰을 건네받았다. 이미 액정은 깨지고 버튼도 눌리지 않았지만 분명 엄마의 것이었다. 카즈키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닦아내며 휴대폰을 가슴에 품었다. 그리고 속삭였다. 엄마, 나 이제 울지 않을게. 그날 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이 하나둘 빛나고 있었다. 마치 엄마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는 엄마가 남긴 사랑을 가슴에 품고 앞으로